지금도 새해만 되면 저는 그때가 떠오릅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문 열어라. 보이부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점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도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군복에 별이 달린 사람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오는 부인들, 그들은 제게 와서 숙였던 고개를 밖에 나가면 다시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맞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3세 나이에 조국을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점을 봐왔습니다. 할머니도 그 할머니도 모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이건 신기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점이란 것이 뭔가 신비로운 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점이란 것은 사람의 얼굴을 읽고 말투를 듣고 손에 굳은 살을 보고 옷의 때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북한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볼 차례다.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을 펴 보이는 그 아주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가 있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산에 많이 다니셨습니까?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손에 나무가시 자국이 많습니다. 그날 아주머니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들킬 뻔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생기고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누구는 중국과 밀무역을 했고 누구는 산에서 나무를 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저희 집처럼 점을 봐주며 하루 벌어 하루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쌀 한 대, 옥수수 한 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점 보는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처녀, 요즘 보이부가 우리 동네를 자주 온다는데 우리 집은 괜찮겠소?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팔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검열이 심하니 조심하십시오. 중국 물건은 잘 숨기십시오. 낯선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마십시오. 당연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두려움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렇게 저는 마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인의 집딸이 점을 잘 본다더라. 저 처녀가 하는 말은 다 맞는다더라.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순이야, 조심해라. 너무 정확하게 맞추지 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에서는 말이야,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죄가 된단다.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트럭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승용차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순이야, 검은 승용차다. 검은 승용차. 그것은 높은 사람들이 타는 차였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이 처녀가 여기 삽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인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운전사로 보이는 남자도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밖에서 지켰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녀가 점을 잘 본다고요.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여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제가 본 어떤 손과도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희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낀 반지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십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가족 아들에 관한 걱정입니다. 여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손해 보입니다. 자주 주무르는 버릇이 있으십니다. 무언가를 걱정하실 때 여인은 한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에 있습니다. 장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숙청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상관이 끌려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루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송금에서 미래를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저는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아드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석 달은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받으십시오. 저희가 감사할 일입니다. 여인은 봉투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은 걱정 마십시오. 여인이 나간 후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중국 돈이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알아요, 어머니.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날 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차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장성이었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봤습니다.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 동무께서는 무언가를 두려워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이 말해줍니다. 장성은 한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평양에 올라간다. 중앙당 회의에.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회의가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까봐. 북한에서 평양에 올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영광이거나 끝이거나. 장군 동무께서는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장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건 너무 말없이 받아라. 그리고 오늘 일은 잊어라. 장성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밤에 손님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모두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 간부의 부인, 보위부 간부, 군 장성, 인민위원회 책임자. 그들은 모두 밤에 왔습니다. 몰래, 조용히. 낮에는 당과 수령님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밤에는 점쟁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비슷했습니다. 내가 숙청당할까? 우리 가족이 안전할까? 평양 발령이 좋은 일일까? 이번 인사에서 살아남을까? 북한 최상층의 사람들조차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는 더 깊이 떨어지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겁니다.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금을, 중국 돈을 두고 갔습니다. 저희 집은 갑자기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순이야, 이건 위험하다. 왜요?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건데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다. 저 사람들은 언제든 우리를 지울 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라. 저 높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점쟁이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약점이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아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가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도 두세 번 왔던 분이었습니다. 군 고위 간부의 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좋은 옷, 단정한 머리, 권위 있는 태도. 처녀, 오늘은 부탁이 하나 있소. 무엇입니까? 굿을 해줄 수 있겠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굿은 전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점은 그나마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굿은 의식이었습니다. 굿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괜찮소? 어머님이 하시면 되지 않소? 여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굿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남편들이 모두 위험합니다. 다음 달 인사에서 좌천될 수도 있고 숙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굿을? 예, 애군을 막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흰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서 장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낡은 장구였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방 한가운데 상을 차렸습니다. 쌀, 물, 과일, 떡,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올렸습니다. 세 여인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고개를 높이 드는 사람들이 그날 밤만큼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가 북을 2번 쳤습니다. 둥, 둥. 무거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 밤 삼신할머니께 고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귀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덩, 덩, 따, 덩, 덩, 따. 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어머니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격렬하게 흰 옷자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애구나 물러가거라. 삿된 기우나 물러가거라. 이 집안을 지켜주소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장구를 더 빠르게 쳤습니다. 새 여인은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제발 우리 남편을 지켜주십시오. 한 여인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다른 여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여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두려움까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뿌렸습니다. 네 방향으로 한 줌씩 동서남북 그리고 술을 따랐습니다. 작은 잔에 따라 상 앞에 놓았습니다. 이 집안의 안녕을 빕니다. 이 집안의 평안을 빕니다. 이 집안의 무사함을 빕니다. 굿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쉬지 않고 춤을 추셨고 저는 쉬지 않고 장구를 쳤습니다. 마침내 촛불을 끌 때 세 여인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깊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인들은 큰 돈을 놓고 갔습니다. 봉투 3개, 모두 두툼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끝났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둘 리가 없어. 왜요? 저분들이 부탁하신 건데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다. 저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없애려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약점이야. 어머니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밤의 손님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김순인의 집이 굿을 해준다더라. 거기 가면 애군을 막을 수 있다더라. 한 번은 같은 밤에 2팀이 겹쳤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을 뒷방에 숨기고 나중 온 사람들을 안방에서 받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모두 숨겼습니다. 마루 밑에 벽 뒤에 항아리 속에. 순이야, 이 돈은 내가 살아남을 돈이다. 어머니, 곧 우리에게 큰일이 닥칠 거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해.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슬하던 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순찰되었습니다. 밤늦게 불이 켜져 있고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은 당 간부의 부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하죠? 어머니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빨리. 여인은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굿도구들을 급히 치웠습니다. 촛불을 끄고 제기를 숨기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가 들어왔소. 이 집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자고 있었습니다. 순찰대원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다음부터는 조용히 하시오. 순찰대가 돌아간 후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우셨습니다. 끝이다, 이제 끝이야. 그리고 사흘 후 동네에서 굿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이 끌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끌려갔습니다. 보이부 차가 와서 사람들을 실어갔습니다. 다음 날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것을.
김신혜가 끌려간 후 저는 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굿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손님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위험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이름은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마당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옛 친구 명숙이를 만났습니다. 순이야. 명숙아. 명숙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조심해야 해. 왜? 보이부에서 너에 대해 물어봤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가 점을 봤냐고, 무슨 말을 했냐고, 누가 찾아왔냐고. 순이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고마워, 명숙아. 순이야, 도망쳐. 지금이라도. 명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 동네 반장이 다녀갔다. 뭐라고 했어요? 너에 대해 물어봤다. 요즘 뭐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이제 준비해야 한다. 준비요? 너 혼자 떠날 준비. 중국으로 가야 한다. 어머니는요? 나는 여기 남는다. 안 돼요. 들어라. 보이부가 오면 끝이다. 둘 다 잡힌다. 하지만 너라도 살아야 해. 어머니는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숨겨둔 돈을 꺼내고 중국 돈으로 바꾸고 브로커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후면 사람이 온다. 너를 두만강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어머니, 저는 못 가요. 어머니 없이는. 순이야, 이건 명령이다. 너는 가야 한다.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다. 하지만 일주일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김순이 처녀가 여기 삽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왜 찾으십니까? 손 좀 봐달라고 소문을 들었소. 요즘은 안 합니다. 그렇토? 하지만 소문을 들었는데 처녀가 점을 아주 잘 본다고. 남자는 억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아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왔을 뿐이요. 소문이 얼마나 사실인지. 죄송합니다. 요즘은 정말 안 합니다. 그렇토?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소. 꼭 한번 봐주시오. 남자가 돌아간 후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이부다. 네. 이제 시간이 없다. 내일 당장 떠나야 해. 그날 밤 어머니는 밤을 새워 제 짐을 쌌습니다. 옷, 신발, 숨겨둔 돈,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 이건 중국에 있는 먼 친척 주소다. 거기로 가거라. 어머니 울지 마라,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내 임무다. 다음 날 새벽 브로커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준비됐소? 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꼭 다시 만나요. 그래, 꼭 만나자. 살아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브로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못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새벽 3시,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 똑똑똑. 문 열어라.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보이부다. 문 열어. 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이가 어디 있소?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모릅니다. 그들은 집을 뒤졌습니다. 마루를 뜯고 벽을 부수고 온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을 지켜본 이웃에게서 어머니는 끌려가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고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돌아보시며 작게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저를 살렸으니까요. 두만강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첫날 밤 산길을 걸었습니다. 브로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서 걷기만 했습니다. 처녀, 조용히 해요. 소리내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뒤에서 쫓아올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날 마을을 지나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 마을은 보이부 감시가 심해요. 돌아가야 해요. 우리는 먼 길을 돌았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두만강이에요.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즉시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러요. 순찰 패턴을 봐야 해요. 우리는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훑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순찰대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중얼거렸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이네요. 다음 순찰이 지나가면 건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우리는 철조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브로커가 철조망을 들어 올렸습니다. 밑으로 기어가요. 저는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물이 차가워요. 견딜 수 있겠어요? 네. 저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물살이 새서 휘청거렸습니다. 브로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넘어지지 마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온 것이었습니다. 엎드려요.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물 위를 지나갔습니다. 영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가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슬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일단 여기를 벗어나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거기서 쉬고. 우리는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다른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 다음 계획을 세울 거예요.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식량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탈북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속은 거예요. 브로커가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혼자예요. 절망이었습니다. 돈도 거의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주소를 꺼냈습니다. 저는 여기로 가볼게요. 혼자요? 네. 친척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버스를 타고 걸어서 물어물어 마침내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중국말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 어디 갔어요? 몇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7일. 임금은 중국인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일하거나. 공장에서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17번. 빨리. 17번. 왜 이렇게 느려? 저는 17번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어느 날 다른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언니,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2년. 2년이나요? 그럼 이제 한국 가실 수 있겠네요.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여기서 나갈 돈이 어디 있어요? 한국 가는데 또 돈이 필요해요. 수천만 원. 그렇게 많이요? 브로커들이 그 돈을 받고 데려가 줘요. 하지만 여기서 버는 돈으로는 평생 걸려도 모을 수 없어요. 절망이었습니다. 탈북해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같은 기숙사에 사는 중국인 여자가 도와줬습니다. 메이메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메이메이는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약도 구해다 줬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다들 힘들어해요. 메이메이 덕분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메이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네, 하지만 돈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브로커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들을 한국까지 보내줘요. 하지만 돈이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속는 건 아닐까?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닐까? 메이메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요. 이 사람은 진짜예요. 제 친구도 이 사람 통해서 한국 갔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는데 중년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한국 가고 싶소? 네. 쉽지 않소. 먼 길이요. 위험하고. 괜찮습니다. 돈은 한국 가서 일하면서 갚으면 돼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오. 네, 꼭 갚겠습니다. 좋소. 일주일 후에 출발하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장에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메이메이가 작은 가방을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것도.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라고. 저는 메이메이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한국 가서 잘 살아요. 꼭. 출발하는 날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나이도 사연도 모두 달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만 들으시오. 질문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시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질러 가는 여정은 길었습니다. 버스로, 기차로, 때로는 걸어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걸려도 나는 모르는 일이오. 각자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산길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경비대를 만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숨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참았습니다.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또 걸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시오. 거기 가서 탈북자라고 하면 도와줄 거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이제 안전하오. 우리 5명은 함께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2년 만에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분들이십니까? 네.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태국에서 절차를 밟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하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도, 문화도, 사람들의 행동도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밤에도 환하게 켜진 불빛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구나.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네. 거기는 정말 힘들었죠? 항상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탈북자였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했어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브로커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순희 씨,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요? 북한에서 저는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줬어요. 몸의 아픔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어때요? 1년만 공부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간호조무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학원은 신림동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걸어서 10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수업에 맞춰 갔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떨렸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 대부분 저보다 어렸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 20살.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이에요. 와, 저랑 7살 차이네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러세요. 민지는 밝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언니,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구나.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의학 용어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북한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책을 펴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대퇴골, 경골, 비골, 뼈 이름을 외우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신경계를 외웠습니다. 민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언니,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차피 실기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대단해요, 진짜. 저는 그냥 외우기만 하는데. 3개월이 지나고 병원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중형 병원이었습니다. 내과 병동. 첫날 수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새로 온 실습생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동은 바빴습니다. 환자들이 많았고 일손은 부족했습니다. 담당 간호사 은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일단 환자분들 활력 징후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첫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혈압 재겠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았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슈.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 140에 85네요.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 고맙네. 그 손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시다. 손을 자꾸 비빈다. 손톱을 뜯은 흔적이 있다. 불안하시구나. 할머니, 많이 불안하세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선생님들이 다 잘해주실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처녀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줬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저는 자꾸 환자들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 혈압을 잴 때, 침대 시트를 갈 때, 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는 가족 걱정이 많고, 누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누구는 외로움을 느끼고, 어느 날 50대 남자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환자분, 혈당 체크할게요. 손가락 끝을 소독하고 체열침으로 찔렀습니다. 피 한 방울을 혈당 측정기에 떨어뜨렸습니다. 280이네요. 조금 높으시네요. 환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많았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손이었습니다. 장시간 핸들을 잡는 손. 혹시 택시 기사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손을 보니까요.
핸들 잡는 자리에 굳은 살이 있으세요. 환자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신기하네. 간호사님이 송금도 보세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심해야 해. 이러면 안 돼. 아니에요. 그냥 관찰력이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오래 운전하시면 허리 안 좋으시죠? 그리고 불규칙하게 드시니까 혈당 관리도 힘드시고. 환자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완전히 맞아. 허리는 디스크 수술도 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세요. 차에 견과류나 삶은 계란 같은 거 준비해 두시고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아, 근데 이름이 뭐예요? 김순희입니다. 순희 씨, 이름도 예쁘네.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날 저녁 은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환자들이 순희 씨 엄청 좋아하던데? 네, 제가요? 응. 305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순희 씨가 마음을 알아준대. 그리고 408호 아저씨는 순희 씨가 관상쟁이냐고 물어보더라. 은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렸을 뿐인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바쁜데 환자 이야기까지 들어주기 힘들거든. 순희 씨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버릇을 못 버리는구나. 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위험했지만 여기서는 환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와 실기 둘 다 붙었습니다. 축하해요, 순희 씨. 민지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이제 진짜 간호조무사네요. 취업 어디 할 거예요? 실습했던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뽑아준대. 완전 좋다. 정규직 전환도 된대요. 응, 1년 후에. 그렇게 저는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건 11월부터였습니다. 내과 병동 소속 3교대 근무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180만 원.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병원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좋아졌습니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환자분, 입원 수속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환자분, 혹시 운동하세요? 남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헬스 트레이너예요. 손에 티가 나나요? 약간요. 아령드는 자리에 굳은 살이 있으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철이요. 네, 박민철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철 씨는 3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식사 배식을 할 때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간호사님, 이름이 뭐예요? 김순희예요. 순희 씨, 예쁜 이름이네요. 나이는? 28이요. 저는 30이에요. 2살 차이네요. 민철 씨는 말이 많았습니다. 운동 이야기, 회원들 이야기, 취미 이야기. 혼자 떠들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북쪽이요. 북쪽? 강원도? 아니요. 진짜 북쪽이요. 민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북한이요? 네. 언제 오셨어요? 3년 전에요. 힘들었겠네요. 적응하기. 처음에는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 후로 민철 씨는 북한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생활은 어떤지, 뭐가 제일 신기했는지 가벼운 이야기들을 물었습니다. 2주차가 되자 민철 씨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근무 때였습니다. 민철 씨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혼자 걸으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민철 씨는 땀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순희 씨,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환자들한테 순희 씨가 손만 봐도 다 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점쟁이였냐고.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관찰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제가 헬스 트레이너인 것도 손만 보고 알았잖아요. 그건 그냥 우연이에요. 민철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요. 고마워요. 3주가 지나 민철 씨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감사하다고. 초콜릿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순희 씨도요. 그리고 저기, 혹시 괜찮으면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요? 친구로요. 그냥 가끔 안부 묻고 싶어서요. 네, 괜찮아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민철 씨는 웃으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민철 씨에게서 첫 문자가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희 씨, 저 기억하시죠? 박민철이에요. 다리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에요. 재활 운동 꾸준히 하세요. 네. 순희 씨는 요즘 어때요? 일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바쁘지만 할만해요.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해요. 제대로 감사 인사 못 드렸잖아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거절하지? 친구라고 했잖아. 언제요? 순희 씨 쉬는 날 언제예요? 이번 주 목요일이요. 목요일 괜찮으시면 5시쯤 어때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네, 좋아요. 목요일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감고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민철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목발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목발은요? 이제 안 써요. 많이 좋아졌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카페라테, 민철 씨는 아메리카노. 병원에서 말고 이렇게 보니까 어색하네요. 민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순희 씨, 한국 와서 친구 많이 생겼어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왜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신기하게 보거나 불쌍하게 보거나. 순희 씨를 불쌍하게 본다고요? 네. 힘들었겠어요. 고생했네요. 그런 말들요. 좋은 뜻인 건 알지만 이해해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거죠? 네, 맞아요. 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순희 씨를 순희 씨로 볼게요. 북한 출신이 아니라
그냥 김순희로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제가 쉬는 날 저녁에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철 씨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도 적지도 않았고 저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민철 씨의 헬스장에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작은 헬스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일터예요. 생각보다 작네요. 그래도 회원들이 꽤 있어요. 20명 정도. 민철 씨는 헬스장을 안내해 줬습니다. 러닝머신, 역기, 아령들. 그리고 벽에 붙은 운동 스케줄표. 순희 씨도 운동해요? 병원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날 처음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펴기.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찼습니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면 돼요. 민철 씨는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 줬습니다. 등을 좀 더 펴세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운동이 끝나고 민철 씨가 물을 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더 쉬울 거예요. 자주 와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헬스장에 갔습니다. 민철 씨가 무료로 가르쳐 줬습니다. 돈 받아야죠. 친구한테 무슨 돈을 받아요.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를 때 덜 힘들고 야간 근무도 덜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민철 씨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뭐가요? 저에 대해서요. 저는 순희 씨에 대해 많이 물어봤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민철 씨는 제 이야기만 들었지 자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민철 씨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민철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였어요. 둘 다 한꺼번에. 그래서 저는 혼자예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민철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순희 씨 이야기 들으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가족이 없으니까.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철 씨도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순희 씨. 네. 저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네요. 그런가 봐요. 민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덜 외로워요. 우리 둘이 있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감정이 뭐지? 그날 이후로 민철 씨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문자가 오면 설렜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 가까워지면 잠이 안 왔습니다. 병원 동료인지 선생님이 눈치챘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달라. 네. 뭐가요? 자꾸 웃어. 휴대폰 볼 때마다. 남자 생겼지?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은지 선생님이 웃으며 팔을 쿡쿡 찔렀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잘생겼어?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 친구가 특별한 친구구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철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희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여의도 가요. 벚꽃 축제 한대요. 저는 토요일 이브닝 근무해요.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은 괜찮아요. 좋아요. 일요일 2시에 여의도역에서 만나요. 일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 처음 사본 원피스였습니다. 여의도역에 도착하니
민철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었습니다. 와, 순희 씨 오늘 예쁘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북한에는 벚꽃 없어요? 있긴 한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축제 같은 건 없었죠. 그럼 순희 씨한테는 첫 벚꽃 축제네요. 네, 맞아요. 민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더 특별하게 기억해야겠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벚꽃 터널을 걸었습니다. 민철 씨가 멈춰서더니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순희 씨, 네,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민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순희 씨 좋아해요. 친구로가 아니라 여자로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북한 출신이에요. 제대로 된 학력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북한에서 점쟁이였어요. 민철 씨는 웃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병원에서 소문 다 들었어요. 순희 씨가 손만 봐도 다 안다고. 그게 뭐 어때서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신기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그게 순희 씨의 일부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민철 씨,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가족도 없고 헬스장 겨우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순희 씨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민철 씨 좋아해요. 민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제가 야간 근무가 끝나면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피곤하죠? 아침 먹으러 가요. 안 힘들어요? 아침 일찍 나오는 거? 괜찮아요. 순희 씨 얼굴 보면 힘이 나니까.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뜨거운 국물이 좋았습니다. 민철 씨는 제 스케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데이 근무 3일에 이브닝 2일이죠? 그럼 금요일 저녁에 봐요. 어떻게 다 외워요? 당연하죠. 여자친구 스케줄은 외워야죠.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민철 씨는 가끔 병원 로비로 커피를 갖다 주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두고 왔어요. 쉬는 시간에 드세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이야, 남자친구 완전 로맨틱하다. 어떻게 저런 남자 만났어? 은지 선생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절대 놓치지 마. 저런 남자 흔하지 않아. 여름이 왔습니다. 민철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월 15일. 저는 고민했습니다. 뭘 선물해야 하지? 은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무슨 선물을 좋아해요? 시계? 지갑? 근데 비싸잖아. 순이 내 월급으로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직접 만든 거는 어때? 요리라든지. 남자들 그런 거 좋아해. 요리. 저는 요리를 잘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요리할 재료 자체가 없었고 중국에서는 공장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생일 당일 민철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진짜요? 순희 씨가? 네. 앉아 계세요.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 마늘을 볶고 토마토를 넣고 면을 삶았습니다. 접시에 담아내놨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민철 씨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순희 씨가 만든 거라 더 맛있어요. 밥을 먹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초를 끄고 민철 씨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봐줄까요? 송금에 나와 있나? 민철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점쟁이 순희 씨. 제 소원이 뭐게요? 저는 민철 씨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송금이 아니라 그 사람을 봤습니다. 민철 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해요. 행복하고 싶어 하고요. 민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요. 순희 씨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요. 결혼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요. 순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아이 생기면 이름 뭐로 할까요? 아들이면 민준, 딸이면 서연? 흔한 이름이네요. 그럼 순희 씨가 지어요. 저는 특별한 이름이 좋아요.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좋아요. 우리 둘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올 수도 있고, 순철, 미네?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네요. 이건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병원에 새로운 간호조무사가 왔습니다. 이름은 강수진. 25살. 첫 출근날 수진 씨를 봤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북한 출신이다. 말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억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 항상 조심하는 눈빛. 점심시간에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밥 같이 먹을까요? 아, 네. 좋아요.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수진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울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고향요? 수진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그쪽이에요.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3년 전에 왔어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저는 작년에 왔어요. 아직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 수진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일과 후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왔고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와 함께 탈북을 시도했는데 어머니는 두만강에서 떠내려갔다고. 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온 거예요.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제가 손을 놓아버렸어요. 수진 씨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살아남은 게 중요한 거야. 어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수진 씨를 민철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수진이에요. 저랑 같은 고양이에요. 민철 씨는 수진 씨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편하게 지내요. 셋이서 자주 만났습니다.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수진 씨에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남자친구 소개해줘요. 왜 좋은 사람 있어? 아니요. 그냥 언니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민철 씨가 말했습니다. 제 헬스장 회원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진짜요? 그렇게 수진이는 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31살 회사원.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넷이서 더블 데이트를 했습니다. 홍대에서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영호 씨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영호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뭐가요? 제가 북한 출신인 게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수진 씨는 수진 씨잖아요. 그 말에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를 안았습니다. 민철 씨와 사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철 씨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오늘 특별한 데 가자. 어디? 가면 알아.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순이야. 돌아보니 민철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김순희 씨, 민철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평생 함께 살아요. 행복하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네. 민철 씨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어떻게 사이즈를 알았어요? 수진이한테 물어봤어. 몰래. 민철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언니, 축하해요. 영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너도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민철 오빠가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반지도 같이 고르러 갔어요. 고마워, 수진아. 언니 너무 좋아요. 우리 둘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이야, 혼주는 어떻게 해? 양가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두고 왔고 민철 씨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냥 우리 둘이서 하자. 스몰 웨딩으로. 그래도 하객은 와야 하잖아. 고민이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은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라도 초대해. 우리가 가족이야. 정말요? 당연하지. 순이는 우리 막내잖아. 민철 씨의 헬스장 회원들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와 영호 씨도 물론이고 결혼식장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곳으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웨딩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여러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울컥했습니다. 내가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웨딩드레스를 입는구나. 드레스숍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도 좋아하시겠어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식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민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순이 어머니도. 그럴까? 당연하지. 분명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가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낼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동료들, 헬스장 사람들, 하나원에서 알게 된 몇몇 탈북자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곧 따라갈 거예요.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프러포즈 할 거래요. 진짜? 축하해. 언니가 먼저 행복해진 거 보고 용기가 났대요. 탈북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봤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신혼집 계약했어. 어디? 노원구의 투룸.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함께 신혼집을 보러 갔습니다. 깨끗한 빌라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철 씨, 왜?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순이를 만나서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 쿠션 어때? 예쁘다. 저거 사자. 커튼은 이 색으로? 좋아. 내가 고른 건 다 좋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와서 함께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언니, 긴장돼요? 엄청요. 손이 떨려서. 괜찮아요. 오늘 언니가 제일 예뻐요. 메이크업 샵에 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완전 공주 같아요. 수진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웨딩홀. 하지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지 선생님과 병원 동료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헬스장 회원들도 왔습니다. 하나원 동기들도 보였습니다. 민철 씨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결혼행진곡. 홀로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양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축하해. 행복해. 예뻐.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민철 씨를 향해. 민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민철 씨 옆에 섰을 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부모님 없이 혼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가족입니다. 따뜻한 축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편지를 읽기로 했습니다. 민철 씨가 먼저 읽었습니다. 순이야, 처음 너를 만난 건 병원 침대에서였어. 다리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던 나에게 넌 친절하게 대해줬지. 그때는 몰랐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사람이 될 줄. 너는 힘든 길을 걸어왔어. 나는 그 길의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알아.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이제 나랑 함께 걸어가자. 평생 행복한 길로. 사랑해, 순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민철 씨, 저는 한국에 와서 외로웠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였어요. 하지만 민철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민철 씨는 저를 북한 출신으로 보지 않았어요. 탈북자가 아니라 김순이로 봐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북한에서 점쟁이였어요. 사람들의 미래를 봐줬죠. 하지만 제 미래는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 미래는 민철 씨 옆이에요.
민철 씨와 함께 만들어갈 거예요. 사랑해요. 민철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키스, 키스. 민철 씨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혼자도 찍고 둘이서도 찍고 수진이, 은지 선생님, 헬스장 사람들과도 찍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뷔페 식사였습니다. 은지 선생님이 와서 안아줬습니다. 순이야, 정말 축하해. 너무 예뻤어.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 아니고 언니라고 불러. 우리 가족이잖아. 헬스장 회원 아저씨들이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이 씨, 행복하세요. 우리 민철이 잘 부탁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하나원 동기 미정이가 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순이야, 나도 용기 얻었어. 나도 곧 결혼할 거야. 진짜? 축하해. 우리 다 잘 살 수 있구나. 탈북자도 행복할 수 있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철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끝났네. 응. 이제 우리 시작이야. 민철 씨. 왜? 행복해요. 진짜로. 나도. 세상에서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철 씨가 저를 안아 문턱을 넘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서양 전통이잖아. 신부를 안고 문턱을 넘는 거. 저 무거워요. 전혀. 깃털 같아. 거짓말이었지만 기분 좋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신혼초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옆에 민철 씨가 있다는 것. 함께 아침을 먹는 것. 출근할 때 다녀올게 하고 인사하는 것. 병원에서 돌아오면 민철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어? 피곤하지? 괜찮아요. 오빠는? 결혼 후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민철 씨가 아니라 오빠. 나는 일찍 끝났어. 저녁 뭐 먹을래? 오빠가 하고 싶은 거. 그럼 내가 해줄게. 김치찌개? 좋아요. 민철 씨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맛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혼자 살 때 배웠지. 안 하면 굶어야 하니까. 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하나하나.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된장국. 처음에는 타거나 짜거나 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만든 불고기를 먹으며 민철 씨가 말했습니다. 맛있다. 진짜. 거짓말. 진짜야. 처음보다 엄청 늘었어. 뿌듯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 가서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이거 살까? 그래, 담아. 오빠, 이건? 좋아. 저것도 하나 더.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장보기.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이 없었으니까. 장마당에 가도 살 돈이 없었으니까. 중국에서는 혼자였습니다. 공장 기숙사 식당에서 나오는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울어? 아니에요. 눈에 뭐 묻었네. 여기 봐. 민철 씨가 제 눈가를 닦아줬습니다. 행복해서 그래요. 나도. 병원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3교대였고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환자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순이 씨 결혼했어요?
네. 축하해요. 남편분은 뭐 하세요? 헬스 트레이너예요. 멋있네요. 행복하세요? 네, 정말이요. 70대 할아버지가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주사 놓을게요. 주사를 준비하며 그래도 보람 있었지. 자식들 다 키워냈으니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도 자식 낳으면 알 거야. 힘들어도 행복한 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혼 1년 후 2020년 10월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피곤했습니다. 은지 언니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몰라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혹시 임신 아니야? 설마요. 검사해봤어? 아니요. 약국 가서 테스트기 사와. 당장 점심시간에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이다. 나에게 아이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예요. 정말요? 네. 여기 봐요. 이게 아기예요. 모니터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깜빡거리는 작은 점.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 아이가. 퇴근 후 민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아기 생겼어. 민철 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진짜? 응. 오늘 병원 갔다 왔어. 6주래. 민철 씨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순이야. 정말?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그래요. 조심해요, 아기. 아, 미안. 근데 진짜야? 꿈 아니야?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민철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왜 고마워요?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나 혼자였는데 이제 우리 셋이잖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아직 몰라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남자아이면 희준이, 희망희의 중걸준. 여자아이면 서희, 서쪽 서의 희망희, 희망. 좋아요. 저도 희망이라는 뜻을 넣고 싶었어요. 임신 기간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져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배려해줬습니다. 야간 근무를 빼주고 무거운 일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민철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기 용품 사야 하고 병원비도 있고 내가 더 벌어야지.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우리 아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쯤 되니 확실히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순희 씨 임신했어요? 네. 축하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직 몰라요. 아이고, 예쁜 아기 나올 거야. 순희 씨 착하니까. 6개월 검진 때 성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딸이요? 네. 축하해요. 민철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이래. 우리 딸. 예쁘게 키워야겠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서희. 서쪽에서 온 희망. 서쪽에서 왔다는 건 북한에서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왔듯이 이 아이가 희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철 씨가 말했습니다. 서희, 이름 예쁘다.
나중에 크면 말해줄게요.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응, 우리 딸한테 다 말해주자. 아기 방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방에 아기 침대를 놓고 분홍색 커튼을 달았습니다. 옷도 샀습니다. 작은 옷들, 양말도 샀고 모자도 샀습니다. 이렇게 작은 옷이 있어? 민철 씨가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서희가 입을 거예요. 모든 게 신비로웠습니다. 배가, 아기가 나오려나 봐. 지금 병원 가자.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모님,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세요. 진통은 고통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아파. 진짜 아파. 알아. 근데 곧 끝나. 우리 서희 보면 다 잊어버릴 거야.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통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이제 분만실로 가세요.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힘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으악. 머리 나와요.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나왔어요.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울고 있는 아기. 서희야.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서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철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오빠, 우리 엄마 아빠 됐어요.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진짜 가족. 서희는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오빠 닮았어요. 아니야. 순이 닮았어. 눈이 똑같아. 병실로 옮겼습니다. 서희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완전 예쁘다. 인형 같아. 수진이가 서희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언제? 수진이는 배를 쓸었습니다. 나도 3개월 됐어. 정말? 축하해. 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 나도 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 은지 언니도 왔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왔습니다. 순이야, 애 예쁘게 낳았네. 잘 키워야지. 당연하지. 우리 순이가 얼마나 잘 키울지 알아. 민철 씨의 헬스장 회원들도 왔습니다. 선물을 가득 들고, 민철아, 축하해. 이제 아빠구나. 애 키우느라 힘들 거야. 그래도 행복할 거야. 병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퇴원하는 날 서희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조심해. 머리 받쳐. 알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이제 셋이 사는 집. 서희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에 쏙 들어맞습니다. 우리 서희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집. 서희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철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순이야. 네. 행복해?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나도.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서희가 처음으로 집에서 울었습니다.
밤 12시. 응애, 응애. 배고픈가 봐. 저는 서희를 안아 올려 젖을 물렸습니다. 서희는 열심히 빨았습니다. 작은 입으로. 민철 씨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신기하다. 저렇게 작은데 살아있어. 우리가 만든 생명이에요. 응, 우리 딸. 수유를 마치고 트림을 시켰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서희가 트림을 했습니다. 잘했어, 서희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희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희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수유 시간이었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희가 웃을 때, 제 얼굴을 볼 때,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을 때, 순이야 사랑해. 저도요 오빠. 그리고 서희도. 우리 셋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죠. 2025년 현재 서희는 4살이 되었습니다. 제잘제잘 말을 하고 뛰어다니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엄마, 이것 봐. 뭔데, 서희야? 그림 그렸어. 서희가 그린 그림은 셋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희. 와, 우리 서희 잘 그렸네. 응, 우리 가족.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햇살이 포근한 일요일,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서희가 활짝 웃으며 세발자전거를 타며 한강 주변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민철과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오빠도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2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서희가 앞에서 뛰어가면서 엄마, 아빠, 빨리 와. 그래, 간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조국이었습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7년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딘가에서 살아계시길. 세상에서 제일. 저는 더 이상 점쟁이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내입니다. 하지만 가끔 후회할 이유가 없죠.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꿈꿀 수 있는 삶.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북한에서 온 점쟁이였고 탈북자였고 지금은 간호조무사이자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계신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꼭 다시 만나서 서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구독 버튼을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